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향후 2, 3년 뒤에 공급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 보도가 있었죠. 정부는 추석 직전인 9월 26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적지근합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책에 실린 향후 부동산 방향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을 좀 지나고 마련한 지금 시간인데요. 추석 직전에 정부에서 916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 방안을 내놓았는데 일단 자, 이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 뭐 어떤 심각성이 있었던 것인가?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청약 시장 분위기를 보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1월 대비 바닥을 찍고 좀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심리가 작동이 되냐면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전년 대비 인허가 물량은 39%가 감소가 됐고요. 착공 물량은 무려 56%나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자들이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3년 후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지금 성립된 상황에서 지금 분양을 받으면 내년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년 후 집값은 올라갈 거야 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 경쟁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안고리를 좀 차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 대책이 추석 전에 우리가 보통 추석, 설날, 명절이 터닝포인트 역할을 해주거든요.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추석 전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또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묻혀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어떤 우려 때문에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았던 정책인데 좀 어떻게 실효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실효가 지금 보게 되면 특별하게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또 고금리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됐던 그 부동산이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도 높아하고 그 다음에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가에 대한 어떤 한 80에서 85%까지 좀 예전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조금 정부에서 가졌고 그 정부에서 가진 그 불안 심리가 좀 빠르게 서둘러서 이번 대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 대책보다는 좀 서두른 느낌이 있어서 시장의 반응은 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공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이것 때문에 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공급 대책이 뭐 하여튼 실효도 조금 좀 미적지근하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지금 향후에 그 단기간의 문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실질 효과,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느냐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 효과. 우리 수요자들, 국민들이 이 대책을 보고 심리적인 어떤 공감을 얻느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실질 효과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새롭게 발굴을 하고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것도 인허가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5년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주택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공급 물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뭐 12만 호가 늘어난다. 공공분양 주택들. 기존에 270만 호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솔직히
270만 호도 느낌이 안 와요. 270만 호가 얼마나 많은 주택인지 12만 호가 얼마나 많은 주택인지 예. 공감이 되지 않는데 예. 실제로 12만 호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예. 분당보다 많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12만 호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심리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자 대책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 택지가 개발이 되고 분양 물량이 언제 나온다.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좀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걸 원하거든요. 어디?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나 어디 해야 돼? 기다리면 얼마에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한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PF 대출 얘기 나오고요. 민간에 뭐 인허가 물량 뭐 풀어준다. 규제 풀어준다. 인센티브 준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자를 위한 대책이지 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 보니까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좀 약하죠.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적으로 추석 전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놓긴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책이 있었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공급 효과를 얻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추석 전에 필요했던 공급 대책이었을까요? 타이밍이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글쎄 뭐 타이밍이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그 지표값들을 보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주간 변동률이 계속해서 예전보다 좀 상승폭이 커졌고요. 또 그리고 KB 부동산 아파트 관련된 선도 아파트 50 지수에 대한 부분도 지난 9월달 기준을 보게 되면 8월달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도 가격, 주택가격 전망 지수에 대한 부분이 저번 달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온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이라든지 또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라든지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 올 초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이렇게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좀 그 불안 요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서두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타이밍상 적절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좀 나왔고 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좀 빠졌기 때문에 물론 수요자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연초에 발표가 됐지요. 뭐 규제 지역 완화라든지 또 대출 관련된 부분이 완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빠진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급자 위주로만 좀 그 대책이 발표되면서 약간의 좀 균형감이 좀 없는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아. 대책은 시장에서 원한 대책이 예.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툭 던진 대책이 있거든요. 예. 국토부 장관께서도 간담회 때 예. 마치 뭐 대단한 대책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국토부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이 돼도 안 되고 지나치게 냉각이 돼도 안 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청약 시장을 보면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네. 이게 자칫 잘못 연결고리가 잘못돼서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 총선 앞두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번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잘라야 되는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다 중요하거든요. 공급 대책이 나오면 수요가 받아줘야 건설사들도 공급이 늘립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수요는 자극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수요를 배제하고 공급을 통해서 안정을 하고 싶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는데 이게 수요가 속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좀 기대에 미흡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늘릴 때 왜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줄였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미분양에서 답이 있거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분양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났고요.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많이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회사들이 이 정도 규제를 풀어줘서 과연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물론 규제 지역을 풀어주고 이런 건 안 되죠.
자칫 잘못 과열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대출 한도가 네.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저는 정부가 대놓고 이렇게 규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대출 정책을 보면 뉘앙스가 달라졌거든요. 예. 특례보금자리가 이제 일반형이 없어졌습니다. 9월로 종료가 됐고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50년 만기 상품도 없어졌어요. 40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대출 문턱을 죄고 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뉘앙스를 주지는 못합니다. 괜히 강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예.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수요를 억제하고는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돼. 요 정도가 딱 좋아. 이런 상황인데 저는 미분양 대책 정도는 나와줬어야 된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요. 지금 미분양도 한 6만 1,000호 정도 되거든요. 8월 통계를 보면 6만 1,000호 정도 미분양이 나오는데 80% 정도가 지방 미분양입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은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완화 대책이 같이 패키지로 나와줬더라면 대책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공급과 수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공급 위주의 대책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수요에서는 어떤 필요성이 현재 좀 어떻게 부족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나올 건 나왔다? 정부에서는 좀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공공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공급 물량 중에 대표적인 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 쪽인데요. 이번 대책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일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즉 일반 수요들이 원하는 예컨대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뭐 재건축 부분은 뭐 제초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재건축, 재개발 통틀어서 뭐 정비 사업과 연관된 부분에서 추진 절차에 대한 어떤 완화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를 자극할 좀 요소들은 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시행하시는 분들 또 건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또 지금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뭐 좀 부도가 날 거다. 또 시행사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발생해서 만약에 건설 경기가 죽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또 맞물려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요 대책이 좀 빠진 부분 이런 것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수요가 좀 늘었어요. 확실하게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청약 그 경쟁률도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것들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급 위주로만 좀 발표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뭐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 좀 소통이 좀 잦아지셨죠? 네네. 그 체감하는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것 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현실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면 현장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공감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있는데 이번 대책만 보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도 그렇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급에 대해서 아직도 공급 부족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인허가 물량도 부족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2018년, 2019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단 말입니다.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폭등을 했는데 입주 물량을 보면 2018년, 19년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10년 내에.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집값은 폭등했어요. 작년 2022년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는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이 공급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요. 가격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집값을 계속 오르니까 수요를 억제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공급 부족론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1000명당 주택수나 자가 보유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부족한 지역은 서울이에요.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또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회에서 해줘야 될 일은 처리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렇게 대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급자의 치우친 좀 주택 공급 대책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자, 뭐 PF 부실 문제 여러 가지 우려가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이어졌는데,
건설사들이 공급에 좀 나설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좀 공급자 위주로 예. 대책을 좀 내놨기 때문에 건설사들이라든지 혹은 시행사들이 이런 대책을 좀 활용해서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아마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예. 뭐 건설을 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 자금과 연관되는데 실제로 모든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은 PF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PF 쪽의 어떤 자금 경색 현상,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금리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네. 건설사들이 준비는 하겠지만 또 상당 부분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떤 그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린다. 즉 금리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에 3.5%인데 이게 한 2%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한 쉽게 공격적으로 건설사가 이와 같은 그 공급자 위주의 대책을 활용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일 답답하죠. 금리 문제. 일단 뭐 금리 얘기를 하면 좀 저희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의지하고는 또 상관없는 부분이 있어서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외에 이제 비외 아파트 공급 대책도 이번에 포함이 됐었어요. 네네. 어떤 뭐 시기적인 어떤 역할과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정부는 고민을 예. 했죠. 지금 예. 공급 대책들이 지금 당장 입주 물량에 연결이 되지 않고요. 예. 3년, 5년 후 입주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 공백을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빌라, 뭐 다세대 연립 이런 예. 거로 이제 좀 메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을 늘리려면 또 공급자한테 주차장법을 좀 완화해줘서 많이 짓게 해주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예. 주택이 뭘까?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데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간 사다리 역할로 오피스텔, 빌라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 이런 물량을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시장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주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그렇죠. 발생을 했잖아요. 네. 빌라 오피스텔이 왜 힘드냐고 하면 전세예요. 아파트 시장은 전세가 상당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낮거든요. 50% 정도이기 때문에 깡통 전세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이 높아요. 70% 이상이어서 여전히 깡통 전세 우려가 있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깡통 전세 우려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전세로 안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새롭게 지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금리와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차장을 좀 완화해줘서 많이 짓게 해주겠다. 제가 지금 그 시행사나 건축하시는 분이라도 지금 빌라 오피스텔을 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세 사기 문제가 사실 더 그 앞에 있었다는 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저도 걱정이 공급보다는 그 비아파트 분야의 이 전세 안심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앞에 있죠. 근데 앞에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아파트 부분도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장 선호되는 게 아파트고 59제곱미터 25평짜리인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돼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거주하기 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좀 낮은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의 틈새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또 공급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반적으로 그 수요를 뭐 전부 그거로 인해서 해소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지금 전세 얘기가 나오셨는데 우리가 역전세 얘기가 나왔고 깡통전세가 나왔는데 깡통전세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역전세는 또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아파트 부분에서 역전세 이야기가 좀 줄어들었던 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다세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이 전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깡통 전세 문제 때문에 그쪽이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아파트 쪽으로 이제 전세가 오다 보니까 최근에 역전세가 사라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 관련된 공급 물량도 공급을 좀 이렇게 증가하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어떤 대수 완화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좀 주거 환경에 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9.16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 이스토크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